물권의 마지막 나무까지인 저당권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민법의 맨 앞에 나무 보시죠. 저당권 보니까 별이 무려 2개나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출제자 관점에서 저당권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보니까 물권의 마지막 되어 있죠. 자, 보니까 첫 번째 저당권의 권리, 저당권 다음에 자자를 넣어 줍시다. 저당권자의 권리가 과연 무엇인가? 권리의 그 실체,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물권은 결국. 그 다음 두 번째 특수저당, 예외저당이라고 그랬죠. 무엇의 예외냐? 우리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부정성이었죠. 그렇죠? 그 부정성의 예외가 바로 요 근저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저당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 중에서 우리 담보물권 특성에서 불가분성이 있었죠. 불가분성. 그 예외가 바로 요 동시배당의 경우에. 그래서 요 두 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외니까. 그래서 근저당은 보니까 그 채권, 담보되는, 즉 피담보되는 그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언제 그러면은 딱 얼마라고 이게 확정이 되느냐, 그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확정 시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해서 경매하고 연계된다. 결국 저당권자, 우리 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럼 제때 안 갚아요? 그럼 경매 때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아서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경매 때려지면은 살아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없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없애는 걸 갖다가, 그렇죠, 소제, 끌 소자, 제거할 제자. 경매가 때려지면은 순위에 관계없이 없어진다. 그래서 소제주의가 적용이 돼요. 넘어가면은 살아남는다. 낙찰 받은 사람, 경매 받은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럼 그 사람이 인수해야 되겠죠. 인수주의겠죠. 그거는 그의 반대 개념으로 소제주의. 우리 옛날에 우리 외할머님께서 이렇게 청소하실 때 막 제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야 이놈아 비켜 하면서 이렇게, 왜요 할머니? 그러면 소제해야 되니까 소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한자를 쓰시다니.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할머니도 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째 배당 받나 이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2차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에서 우리 경공의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별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거기서 한번 다룰 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에서는 또 이시배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동시에 경매를 때릴 수도 있지만 또 이시에 때리는 경우도 있다. 중요하거든요. 동시배당이 중요하겠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인 저당권의 핵심은 뭐냐면, 저당권도 뭐다? 그렇죠, 물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의 발생, 법률 효과는 뭐에 있어야 된다? 뻔하죠. 두 가지겠죠. 계속 우리 같은 건다고요. 진짜. 그럼 법률행위에 의해서 저당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된다. 법률행위만 있으면 안 된다. 등기까지 요구한다. 몇 조? 186조.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187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하게 말이죠. 649조에 나와요. 649조는 우리 임대차 관련 조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우리 248조. 그죠? 시효 취득. 취득 시효가 준용될 리가 만무하죠. 왜? 그건 점유를 요건으로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이 없겠죠. 저당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교재에는 9번 해가지고 맨 뒤에 이제 저당권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에 보니까 저당권은 물권이다. 거기다 형광펜을 밑줄 쫙 합시다. 자, 물권이니까 당연히 그쵸. 절대적이 되겠고요. 법률 관계에서는 절대적이 되겠고, 물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뭐는 없겠어요? 그렇죠.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죠?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는 거죠. 그 이제 370조에 나와 있습니다. 370조 먼저 보실까요? 370조. 자, 맨 뒤에 보면 준용 규정되어 있죠. 자, 준용에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검정펜 214조 방해제거 방해배에다 검정펜 밑줄 쫙 합시다. 그렇죠? 요거에서 이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13조는 준용되지 않죠. 그렇죠? 직접 준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하나씩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생각하자. 은행. 그러면 쉽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유치권은 뭐 어디입니까? 세탁소 생각하면 좋고, 질권은 전당포.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은행 생각하면 제일 쉽죠. 은행이 이제 저당권자가 되죠. 나 아파트의 소유권자야. 돈 빌리고 싶고, 그럼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고 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이면서 소유권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얘는 그렇죠. 채권자이면서 돈 빌려주니까 채권이 있을 거예요. 채권자이면서 또 뭐예요? 그렇죠. 막강한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또 되는 거죠. 1인 다역이네요. 그죠? 1인 다역. 자, 그래서 거기 핵심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기출됐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에서도 다섯 번째는 그 점 보면, 자, 토지의 1필에 하나의 필지죠. 1필의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자, 1필의 일부 성립할 수 없다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쵸. 토지가 있어. 아파트가 있어. 나 이 토지, 요 부분만 저당권 설정해 줄게. 돈 빌려줘. 여기 작은 방. 큰 방은 안 돼. 우리 어머니 사시니까. 작은 방, 여기만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돈 빌려줘. 어느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다 미쳐버리니까 거기 설정은 다 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등기부 여기 잘라 요것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밑에 좀 보니까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가능하다. 자, 채권 일부 가능하다. 검정펜. 채권, 권리의 일부에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물건, 토지든 뭐 건물이든 고기 일부는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공유자 지분에다가 검정펜 가능. 지분권, 권리니까. 그래서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가벼운 것 같지만 시험에 잘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점에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적 개념입니다. 처분행위에다가 검정펜. 웬 처분? 설정해 줬어 이렇게. 내가 안 갚아줬대. 그럼 은행이 뭐예요? 처분해 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법원 통해 가지고. 그게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해. 그죠? 쉽게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처분행위적 개념이므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분권이 있어야 되겠죠. 즉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처분권이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다. 임차인이야. 내가 살고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무효다. 그래서 왜 임차인은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행위 검정펜 밑줄 오시고요. 따라서 자 검정펜 처분권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 검정펜 밑줄 자. 그래서 앞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민법 맨 앞에 그죠? 우리 법률 행위 종류 하면서 제가 아마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앞에 가면 뭔가 필기가 돼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써놨을 거야. 하여튼. 여러분이 잘 있는 중에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이렇게 가지고 돼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미제표에 보니까 저당권의 객체, 대상하고 권리, 저당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다음에 실행 방법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긋읍시다. 자,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권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민법 외에 요런 놈들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임목, 등기부가 있는 나무죠. 그죠? 그걸 임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나무는 안 되죠. 그냥 나무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자동차 좀 보니까 좀, 항공기 좀 비싼 놈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기가 마치 부동산인 듯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놈들도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고 저당권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공부 계시죠? 준부동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저당권의 객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구나. 똑같은 놈을 바라보는데, 그쵸? 항공기, 비행기를 바라보는데 어떤 분은 뭐예요? 보면서 중부동산. 그리고 어떤 분은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 그리고 어떤 분은 뭐예요? 하와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관점에. 비행기 타실 때 이건 중부동산이야. 이건 저당권의 객체야. 그러면 스튜어디스가 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미쳤다고? 자, 그 다음 저당권자의 권리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네요.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고 별채권이 또 있습니다. 별채권. 그렇죠? 그러나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죠? 경매권하고 별채권이 있어도 그런 어떤 좀 차이점도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저당권 실행 방법.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경매 때리면 되겠죠. 경매권이 있으니까, 왼쪽에 경매권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말이죠. 유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당은 또 뭐야? 또 유가 흐를 유자예요. 흐를. 그 물건 잡힌 거 흘러갈 수가 있다. 부동산 잡혀놓은 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죠?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너 이거 안 갚으면 내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유저당이라는 거예요. 유저당. 아니면 이거 내가 팔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거 내가 내 채권 확보할게. 굳이 경매 안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유저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인 말고 딴 놈에게 흘러간다 해서 그 흐를 유자를 써요.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흐를 유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직접 변제, 2번에 임의환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별한 약정, 특약을 맺어야 되겠죠, 애초에. 자, 그 다음에 356조 저당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는 거죠. 그 양반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요게 이제 저당권의 가장 그 실체죠, 실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보한다? 이런 걸 권리를 경매를 때려가지고 경매권도 있어요. 딴 놈이 경매 때리든 자기가 때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전세권도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이렇게 이런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겠어요? 전세금 제 날짜에 안 갚으면 경매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 현실에서. 법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법에는 민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 혹시 전세권이라고 부동산 등기부, 그죠?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 을구에 될 거거든요. 있으면은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소주 한잔 하시자고요. 그죠? 합격하고 나서 우리 까다로워. 합격이 중요하죠. 소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냥 저당권보다는 말이죠. 이 근저당권, 근저당이 참 잘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그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57조 근저당이 돼 있죠. 자, 근저당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출제자 의도는 우리 저당권 맨 앞에 이제 파트 그 기출 포인트 밑에 돼 있습니다.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에서 첫 번째는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차이점 구별할 수 있는가? 차이점. 세 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그럼 언제 확정이 되냐? 확정 시기. 요게 이제 잘 나오죠. 자, 보시겠습니다. 357조 다시 오셨어요? 자, 1항에 보니까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해요. 맥시멈을. 딱 얼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최고 얼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정한다 이거예요. 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보류 검정펜 밑줄장. 채무의 확정을 장래보류 장래 언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확정되냐? 그래서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 해서 출제자 의도, 출제 포인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보리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요. 은행에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릴 때 딱 한 번 빌리고 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빌리나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빌리죠. 반복해서 계속 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그동안 빌린 돈은 다 갚을 수도 있고 또 빌릴 수도 있는 거죠. 다 갚게 되면은 뭐예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진다. 그 보완책이 뭐예요? 그게 근저당이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지도 않게 한다 해서 부종성의 예외다. 이런 거예요. 그죠? 또는 완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는구나. 은행들이. 그렇죠? 또 계속 한 번 빌려줄 때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그 좋은 점이 많아요. 일반 그냥 저당권에 비해서. 그건 이제 피담 채권의 그 어떤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보는 것은 다 등기부 그 을구 떠들어 보면은 다 근저당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저당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성이 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언제 확정되는데 그 확정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그거는 우리 저당권 같은 맨 뒤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맨 뒤 372조 다음에 그 표가 되어 있죠. 자, 특수저당에서 근저당, 공동저당 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안 나올 수도 있죠.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야죠. 반드시 나온다 해야죠. 안 나오면 좀 말을 잘해 사람이. 자, 그래서 근저당 뭐 정의돼 있고요. 뭐 채권 최고액,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그 채무의 최고액, 채권자 입장은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 입장은 채무 최고액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거기 채권 최고액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이 빨간 펜으로 밑줄 짝 합시다. 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죠. 등기부에 꼭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유를 등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연이자 1년 제한이 없다. 저당권은 1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체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채무자는 모든 채권을 변제해야지만이, 그쵸? 근저당 말소를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채권 최고액이 뭐 1억까지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1억을 근데 나는 빌린 게 1억 1천을 빌렸어요. 응? 근데 등기부에 되어 있는 건 1억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 다 갚았으니까 일단 이거는 말소자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불가분성 때문에, 불가분성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즉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 갚아야죠. 자기가 빌렸는데. 그러나 이게 어렵네요. 제3취득자,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산 분, 불쌍한 분, 아니면은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한 분이겠죠. 그 사람이라도, 아니면 물상보증이 좋은 친구, 친구한테 자꾸 보증서 주는, 친구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데 자기가 따라가서 내 아파트 해주세요. 내 아파트 제가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대신 그 친구는 부인한테 죽습니다. 친구를 살립시다. 자, 그래서 그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채권 최고액 요까지만 책임진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그 친구 알아서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친구 중에서도 최고로 재운 친구, 제 애가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인데 별 희한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전화기를 저는 안 사주거든요. 핸드폰을 안 사주는데 이제 오늘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 잘 때, 야, 너 누구 핸드폰 빌려서 전화했니? 그러니까 베프 그러더라고요. 베프가 뭔데?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랍니다. 말이 안 통해. 뭐 초등학교 1학년하고도 좀 미치겠어요. 완전히. 자, 하여튼 친구가 뭐예요? 물상보증이. 근데 물상보증에서 최고 베프는 뭐예요? 연대보증. 정말 좋은 친구죠. 베프야. 연대보증도 한 경우에는 채무 총액을 변제해야 된다고요. 진짜 좋은 친구죠. 이건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정은 이제 시기가 있죠. 오른쪽 날표에. 그런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의 확정식이 요게 중요합니다. 1번에 존속기간 만료시.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기간 만료에다 검정펜. 2번에 결산기. 결산기에다 검정펜. 그 다음 계약 깰 때. 그렇죠? 채권 채무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약 해지에다가 검정펜.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 요게 헷갈려요. 누가 과연 경매를 청구했냐 이거예요. 때렸냐 이거예요. 이 근저당권자, 자기가 때릴 수도 있지만 다른 또 근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 뭐 전세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근저당권이 있는 경매권이 있는, 경매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나 말고 딴 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때렸을 때 좀 달라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그래서 피담보 채권자 경매 신청 시
내가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때렸을 때 그때는 경매 신청시예요. 그때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에다 깜짝깜짝 졸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다른 놈이 했을 때 다른 놈이 그때는 이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시 돈 다 냈을 때 경락대금 완납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는 이게 경매가 이제 법률의 규정이죠. 발생이 돼요. 등기할 필요도 없죠. 등기할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이 발생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뭐야? 이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이 채권의 확정 시기가 요때 된다. 경락대금 완납 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에다 깜짝펜 밑줄자. 그러나 장부 표시에 근저당권자 사망하는 그런 경우는 이 상속됨으로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죠. 상속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357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357조 다시 2항 가셔서 전항의 1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삼입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서 근저당권의 첫 번째 점, 근저당권 그 취지는 근저당이다 라는 취지죠. 그죠? 자, 근저당이라는 취지에다 검정펜, 채권 최고액 검정펜, 채무자 검정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등기할 때 말이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럼 파란 펜으로 밑줄자. 세 가지 반드시 적어야 돼요. 나머지도 이제 우리 객관식 지문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또 역시 우리 기출이 됐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판례 근저당권 보시죠. 근저당권상 채권책을 초과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근저당 효력이 미치죠. 그죠? 우리 불가분성에서. 그 다음 피담보 채권자. 그죠? 채권의 개념에서는 채권자죠. 물권의 개념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은 확정이야. 그래서 앞에 뒤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에서 이미 누가 경매 신청했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은 경락대금 완납시다. 이미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그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경과 전이라도 이렇게 뭐 해지하고 말소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채무자라 된 근저당 설정 등기는 무효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 어떤 게 무효고 유효인지 그걸 잘 구별하다는 거죠. 다음 358조 보겠습니다. 저당권 효력의 범위. 자, 저당권 범위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합시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종물에도 미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러나 뭐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외가 있는 거니까. 자, 판례는 오른쪽 돼 있죠. 날개 박스. 저당권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59조 과실에도 미치는데 압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358조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범위고요. 360조는 채권의 범위. 자, 채권 범위 파란 펜으로 밑줄 합시다. 그래서 358조, 360조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원금이 되겠죠. 빌려준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같은 말로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일반 이자하고 달리.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 이런 거를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이 뭐죠? 그 손해배상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렇지 않죠. 여기 이제 그래서 근저당권을 선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딱 정리되어 있죠.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다가 파란
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그래서 앞에 조문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2번 동그라미 이자는 무제한이죠. 그죠? 이자에다가 파란 펜 밑줄 하시고요. 그에 반해서 4번에 그 지연이자 있죠. 파란 펜. 거기는 1년분의 하나죠. 요런 차이점. 그러나 근저당권은 1년분 초과해도 채권책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담보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행비용에 의해서 근저당권상 실행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이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 비교 보셔야 되겠습니다. 361조는 이제 수반성에 대한 조문이고요. 또 362조 보충 이런 게 나와 있고 363조입니다.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자, 경매 청구권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자.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앞에 우선 변제권도 있으면서 뭐예요? 경매 청구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 그러니까 바보나 천재라고 그랬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라는 것은 경매를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답니다. 그래서 날개박스 보시면은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이 나와있죠. 자, 제3취득자 보호에다가 파란 펜을 밑줄 쫙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규정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365조 보시겠습니다.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에서 일괄 경매청구권에 되어 있죠. 일괄 경매청구권 형광펜을 밑줄 쫙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출제자 의도 보니까 사례를 시험에 주었을 때 과연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거죠. 봅시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 원래는 낮이었는데 말이죠, 그죠? 건물이 없는 토지였죠. 근데 저당권을 딱 설정해주고 나서 건물 세울 수 있나요? 자기 마음이죠,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제 이 경매를 때리기가 이게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자기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토지에만 경매를 때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경매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 마. 너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 때릴 수 있어. 일괄해서 한꺼번에. 그런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죠. 자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니까 말이죠. 그래서 은행은 꼼수를 씁니다. 토지 낮이에요. 거기서 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냐면 지상권도 설정해 주세요.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딴 놈이 건물 못 짓게 하려고 주인이든 이렇게 지상권도 다른 놈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상권이 뭐 이렇게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문에는. 근데 그런 목적보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딱 그렇게 지상권을 또 활용을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보이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자, 그러면 결국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검정펜 밑줄 그읍시다. 그래서 조문에 토지 나지에다 검정펜 밑줄 쫙 1번 동그라미 합시다. 후에 그 설정자 토지 주인을 말하겠죠. 그 설정자에다 검정펜 2번 동그라미가 건물을 축조에다 검정펜. 자, 이런 거를 충족해야지만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권 그 청구 여부는 저당권자 자유다. 자기가 토지하고 건물 한꺼번에 경매 때리든 애초에 그냥 토지만 때리든 저당권자 마음이죠, 그죠? 요 판례 중요합니다. 판례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게 중요하죠. 이렇게 용의권자가 말이죠. 토지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갑이 을한테 다시 뭐예요? 뭐 지상권이라든지 또 임차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병한테? 그럼 병이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은 이게 다르니까 그 설정자가 아니죠, 이자는. 그 설정자가 건물 축적한 게 아니잖아요. 병이니까, 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괄경매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365조의 규정을. 그런데 말이죠. 요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그 건물을 샀어. 갑이. 그때는 뭐예요? 요자가 건물을 축적한 것으로 봐서 갑이 축적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원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봐서 일괄경매 때릴 수 있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또 판례가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물론 그 토지의 그 상속인이 이렇게 해도 돌아가셨어. 상속인이 지었어. 나는 설정해, 우리 아버지가 설정해 줬는데요. 걔가 계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너한테는 아버지 유전자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상속인도 포함이다. 그래서 조문에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366조는 법정지상권. 이미 우리 지상권 파트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368조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에다가 형광펜을 맺출자. 자, 그래서 1항이 보니까 동일한 채권, 그죠? 채권 1억을 빌려줬어요. 채권 하나죠. 근데 토지만 잡기는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 아파트 다른 것도 내라. 여기 두 개를 잡았어. 응? 그러면은 1억이라는 거에 대한 그 채권은 하나지만은 저당권은 두 개죠. 그쵸? 요거를 해서 공동으로 잡았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채권을 확보할 때 안 갚어. 그럼 뭐예요? 요 두 개를 때릴 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만 때릴 수도 있죠. 두 개를 동시에 경매되면 동시경매. 응? 그 다음에 하나만 때리면은 이시, 다를 시자에서 이시경매 이런 말을 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게 이제 조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나타낸 거죠. 왼쪽에 이제 출제자 의도 보면은 사례를 통해서 동시경매와 이시경매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면 이제 동시에 배당 받겠죠. 그래서 동시배당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동시배당을 보니까 A 부동산이 경매 딱 낙찰 받은 게 1억이에요. B 부동산이 2억이야. 근데 9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분파해서 3분의 1은 왜 나왔냐? 1대2니까. 그죠? 경매대가의 비율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9천만 원 곱해야 되겠죠? 그럼 3천만 A 부동산은 1억에서 3천만 원, B 부동산 2억 경매 낙찰 받은 거에서 6천만 원에서 합치면 자기 9천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배당받아서 자기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동시 경매 또는 동시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사실 A 부동산에도 9천만 원이 다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천만 원 받고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분성의 예다 하는 거예요. 동시 배당은. 그에 반해서 이시 배당은 한쪽만 해도 뭐 충분히 내가 단놈도 없고 내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해. 귀찮게 두 개를 다 경매 때리겠어요? 그래서 한쪽만 해서 이시, 다를 시자. 그래서 다를 이자, 때 시자를 써서 이시 배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후순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쌍하신 분이. 요 양반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양반은 뭐예요? 대위 행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B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얘가 B 부동산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그런 경우 또 안 된다는 또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그 2항에 세 번째 줄에 차순위 저당권자 검정펜을 밑줄 하시고요. 대위 저당권 행사에다 검정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물상보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파란펜으로 동시배당 동시경매 파란펜, 이시배당 이시경매 파란펜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문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표, 근저당, 공동저당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 두 번째 나무인 물권 정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